항상 우리가 전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라도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전라도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또 전라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화두까지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전라도 천년사와 전라도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해주신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30분이 되어 갑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2시 40분부터 학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마치고 학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도 천년사는 전체 6개 시대로 나뉘어서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시대사별로 한 분씩 총 6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1부에서 3분, 2부에서 3분, 그래서 6분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발표 시간은 한 분당 20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분 짧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술 발표 1부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님께서 후백제의 역사 성격과 후백제 문화권 발표하시겠습니다. 간략히 조법종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전북사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 및 선사 고대사 분과 간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석대 조법종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라도 천년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성을 우리가 각 시대별로 하나씩 주제를 설정해서 발표하자라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 고대사 분과에서는 앞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도 지역의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상을 찾았을 때 후백제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최근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걸 좀 중심적으로 설정해서 내용을 제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제가 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문의 준비가 돼 있어서 발표문을 제가 읽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가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건드렸군요. 건드리지 말고. 지금 아마 파넬 조작 때문에 잠시 진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책자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32페이지입니다. 후백제는 후고구려, 즉 태봉과 함께 신라 후기 새로운 후삼국 시대를 열은 주역으로서 특히 후백제왕 견훤은 가장 먼저 새로운 역사 행보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상 새로운 역사 전개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삼국 시대의 국가 간 대결 양상과는 달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신라의 국가 운영이 한계에 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의 문제와 해결 방안, 즉 새로운 대안과 과거 역사적 근거에 기반하여 새롭게 왕조를 개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견훤은 신라 사회의 골품제적 한계, 그리고 정복 지역에 대한 가혹한 수탈 등 신라가 통일된 국가를 운영할 새로운 체계와 방식을 구축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문제와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노출되었을 때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새로움의 상징은 바르게 세상을 연다라는 의미의 정계라는 연호로 대표되는 견훤왕의 연호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견훤은 후백제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우리 역사의 정통을 마한과 백제로 연결짓고 그 근거지로서 금마, 즉 현재의 익산 지역을 제시하여 우리 역사의 근본적 인식틀이 고조선 마한으로 연결되었고, 이를 계승한 국가가 백제이며 그 정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백제를 부활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결국 신라의 역사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문제 제기이자 잘못되었던 역사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통해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견훤의 인식과 함께 제시된 백제 부활의 실제 목표는 의자왕의 숙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라와 당해대에 의한 협공으로 붕괴된 백제의 아픔을 회복하겠다는 명분이자 관련 지역민을 중심으로 감정적 호소를 통한 결집력을 염두에 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정적 명분은 결국 지역과 과거 연결성에 근거한 한계와 정치적 보복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후백제의 역사 성격은 이 같은 특성과 한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상을 전개했다는 내용에서 의미를 볼 수 있겠고요. 본 발표에서는 이 같은 후백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최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과 연결지어 봤을 때 후백제 문화권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후백제의 역사 성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후백제의 전근대 시기 인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백제를 극복하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고려에 의해서 삼국사기에 후고구려와 함께 궁예의 후고려와 함께 견훤이 반역자로 기록된 그 인식 틀 속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고착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견훤과 궁예는 신라의 반적에 불과한 존재라는, 어찌 보면 고려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명분적 존재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인식은 삼국유사에도 수용되었고, 그러나 그 삼국유사에서는 후백제 견훤조를 기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면서 왕조사의 외양을 갖춰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도 백제기에 이어서 후백제기를 독립시켜 후백제의 독립적 왕조의 성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국사기가 주류인 역사의 인식 체계임을 감안할 때 이런 고려시대 동시기의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반영된 인식은 어찌 보면은 그 소수적인 내지는 그 주도적 성격의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밑에 문장입니다. 이 같은 고려 왕조의 인식을 감안할 때 결국 고려의 후백제에 대한 인식은 후백제 관련 지역민들의 향토 의식과도 맞물렸고, 그리고 후백제가 백제 복국을 선언했던 회고적 정서를 그 지역민들이 한층 강화해서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이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계승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삼국사기 편찬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입니다. 그 밑에 문장입니다. 중국 중심적 세계 인식과 유교적 포평 의식이 심화된 조선의 지식인들은 후백제와 견훤의 당제적 의의에 대해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실학자들에게서도 그것이 계속되어서 결국 후백제에 대한 인식은 백제사에 대한 인식과 섞이면서 일통의 주역인 신라, 고려, 그리고 주자 성리학 정통론에 무장된 조선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명분론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인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 인식 체계에서 어떻게 됐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에 나타난 인식이라고 저는 봤을 때, 우리의 그 국정교과서 시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최근 검정교과서가 됐습니다마는 과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그걸 요약한 내용이 4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역대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인식은 고려 왕조가 구성한 삼국사기에서 제시한 약간 부정적 이미지를 근간으로 견훤을 신라의 적대적이고 신라왕을 죽인 존재, 견훤과 신검 부자 갈등에 의해 패망한 나라, 지방 세력을 포용치 않고 농민에게 가중한 부담을 존재 등으로 묘사하면서 결국은 나쁜 통치자라는 인식을 각인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안타깝게도 고려 왕건과 대비됩니다. 즉, 그 밑에 보시면서 고려 왕건이란 민족 재통일의 영웅을 출연시킨 조연이자 악연이라는 인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역대 교과서들에 대한 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검정교과서도 마찬가지 인식으로 계승됐다는 얘기가 같이 있습니다. 결국 역대 교과서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고려 건국의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기술된 후백제 견훤의 인식이 크게 삼국사기적 인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식이 우리가 천년사라는, 전라도 천년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 내지는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인식이 또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이번 그 천년사에 많이 반영되고 그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백제와 견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구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연구들이 있었고요. 저 또한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맨 그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전주의 도읍을 정한 견훤은 백제라는 구촉을 채택하면서 어찌 보면 신라에 대한 저항적인 내용과 함께 그 건언을 하면서 편은화상 부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앞서 말한 정계 10년 경호년이라는 그 서기 910년 그 연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국호의 제정과 함께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칭왕하고 설관 분직을 하여 완벽한 국가 체제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후백제의 독립국가적 성격의 의미와 내용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광주에서 거병하고 독자 세력을 형성한 이후 전주의 수도를 정하고 백제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단 후백제의 국가적 성격과 의미가 명확하게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백제의 국가의 위상과 특히 시조 견훤의 역사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봤을 때 제왕운기에 나타나는 언급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료 인용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얻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을 때 아이를 밭머리에 두고 부부가 김을 메고 있는데 새가 내려와 감싸주고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도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새가 내려와 감싸줬다라는 이 부분은 그 삼국유사에 전하는 법이 젖 먹여 주었다는 내용과 달리 되어서 추가된 그 새가 내려와 덮어주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것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유아가 낳은 알을 들에 버리자 새들이 내려와 덮어주었다는 그런 신성성, 즉 하늘 신적 요소와 땅 신적 요소의 두 요소를 함께 포용하고 함께 합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미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견훤 탄생의 신성성을 하늘 신적 요소인 새와 그리고 지신적 성격인 범과 연결되는 인식의 결합체로 우리가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견훤의 아들 그 신검이 평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들의 평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항의 신과 같은 무예는 매우 출중하였고 영특한 계책은 만고의 으뜸이었으며 쇠퇴한 말기에 태어나 천하나 다스릴 것을 자임하여 삼한 땅을 복종시켜 백제국을 부흥하였다.
도탄의 고통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고 격려하여 기세술 도두기를 바람과 천둥처럼 하니 멀리와 가까이에서 중걸들이 달려와 큰 공이 너희 다시 일어나게 이르렀으니 지혜롭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물론 관용적 표현과 그 자화자찬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견훤이 배포가 크게 고려 왕건과 교류하면서 공작선이라든지 지리산 그 화살을 그 선물로 준 사건이나 절영도 총말을 선물한 사건이나 또는 그 공산 즉 제구의 팔공산에서 고려군을 거의 괴멸할 정도로 대파하면서 왕건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통일 의지를 함께 표현한 것이라든지 또는 조개와 황새가 또는 토끼와 사냥개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서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많은 죽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상생할 것을 강조했던 이런 배포와 내지는 여러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후백제의 서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동무의 그 청정관 전서에 전하는데요. 그 사실은 그 이만훈이라는 그 기년아람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그 이규용의 오주연문 잔존상고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를 평정하고는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것을 시기하여 동방의 모든 서적을 평양에 모아놓고 모두 불태워버렸고 신라마렵의 견훤이 완산을 점령하고는 삼국의 모든 서적을 실어다 놓았는데 그가 패망하게 되자 모두 불타되었으니 이것이 3000년 동안 두 번의 큰 액, 즉 우리나라 서적이 당한 최대 참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견훤왕은 후백제 수도 전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 문화의 원형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던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후백제 견훤왕은 전주를 재구성할 때 수도 왕성을 수호하는 중국 예기의 4마리 신비한 동물인 기린, 용, 봉황, 거북 등 사령 신앙의 체계를 전주에 투영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동고사, 남고사, 서고사, 진북사로 연결되는 불교의 사고 방위 사찰 개념이 또한 투영이 돼서 어찌 보면 통일 수도로서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의 원형적 모습까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훤의 역사 정통성 회복과 왕도 수호를 위한 사령 사고사찰 보호관념의 투영, 삼국의 책을 모두 모아 최고의 문화수도를 구성코자 한 견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를 바르게 여는 새로운 자신의 정계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이 어찌 보면 지역사적 관점 그리고 우리 역사의 새로운 면모로서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후백제 그 영역과 왕도 유역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영토 범위 설정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5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전주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후백제 왕도의 공간, 왕릉 유적, 조사 정비 이런 등등 또는 과연 청자 문화를 고려가 수용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후백제 견훤왕이 수용했을 것인가 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지금 5월과의 관계에서 그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자의 수용과 발전에 어떤 그 시발을 중심을 누가 했는가의 문제 등등이 새롭게 검토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부각될 것인가 방법론적인 얘기인데요. 후백제 문화권 설정을 통한 특히 역사문화권 특별법으로서 후백제 문화권이 포용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료들은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그 역사문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서 올해 21년 6월 10일부터 이것이 제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구려 문화권, 백제 문화권, 신라 문화권, 가야 문화권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탐라 문화권까지 포괄되는 마한 문화권과 탐라 문화권까지 포괄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총 6개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인데 이것은 고대사 범위의 이런 문화권을 구체화시켜서 정부가 그리고 지역 발전의 주요한 기제로 삼자였는데
사실 고대 시기에 가장 중요한 후삼국 시대에 이 후백제와 태봉으로 상징되는 후삼국의 영역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후백제 역사 문화권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시대이자 역사적으로 큰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특히 호남 권역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상징이니 이것을 역사 문화권에 포함을 시켜서 국가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지역 발전과 우리 역사 문화의 발전 양상을 이뤄내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발표량이 많고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된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후백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것을 현재적인 그 역사문화권 특별법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후백제 문화권, 지금 특히 전라도 권역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의 축을 마련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